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힘이 때 아닌 실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진짜 최고 의사결정기구 5인의 모임이 따로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관련해서 국민의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순천만 정원의 남자 천하람입니다. 순천만 정원의 남자. 저건 박람회 아직도 하죠? 엄청 하죠. 저희 10월까지 하고요. 벌써 400만 넘게 다녀가셨으니까요. 안 오신 분들은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천에서 5인의 모임이랄지 이런 것들이 감시가 됩니까? 어떠세요? 매우 희미하게 된다고 봐야죠. 희미하게 된다. 예. 그래도 요새는 다 그 정보화 시대니까요. 그렇죠.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좀 중앙에서 돌아가는 것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 5인의 같은 경우에 어떤 명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자주 모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5인회가 정확히 누군지에 대한 생각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준석 대표는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딱 이렇게 민주당의 7인회 이런 것처럼 명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은 최고위원회에 대한 사람들의 좀 그렇지. 냉소적인 반응.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봤을 때 이게 실세냐 아니냐 이런 거는요. 말은 막 많은데 제일 핵심은 최고위원회도 공천을 100% 받을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최고위원회 최고위원들도. 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공천 시즌에 최고위원 같으면은 서로 하려고 해야지 정상인데. 지금 보면 최고위원 했다가 괜히 설화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이제 잘려나가고, 또 지금 최고위원회 구성 보니까 그렇게 무게감이 없다. 그럼 이게 여기 들어가봐도 핵심 그룹에 반드시 진출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있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따로 상의하는 그룹이 당연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따로 상의하는 그룹이라는 게 김기현 대표와는 무관하게, 아니면 김기현 대표가 원해서 당을 이끌어가는 어떤 사조직이 있다, 이들이 나중에 공천까지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스토리인가요,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5인회 얘기가 나왔을 때 김기현 대표가 이제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 대변인, 정책위 의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침에 따로 전략회의 같은 걸 하잖아요. 예. 그 멤버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맨 먼저 나왔는데, 사실 그 멤버를 얘기하는 거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공식적인 거잖아.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멤버를 얘기하는 거라면 이용호 의원이 자기 발언을 취소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용호 의원 입장에서는 그냥 그 멤버를 얘기하는 거였는데 좀 와전됐다라고 하면은 그만이었는데, 이게 이제 취소까지 해버리니까 좀 더 이상해졌거든요. 그러면 뭔가 정말로 그런 어떤 공식적인 당직을 맡은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 더 비선 느낌의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인상을 좀 주고 있고요. 사실 저는 또 한 번 이상하게 얘기하면 김기현 대표가 꾸린 비선 조직이 있는 거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가장 어떤 안 좋은 의미일까요? 거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아닌 사람들의 비선 모임이 있는 것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것일 텐데, 실제 공천에 가가지고 누가 권한을 얼마나 행사할지를 봐야 사실 정확한 윤곽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꾸린 비선 조직이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는, 이 5인회라는 이런 모임이 과거에 무슨 7인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십상시, 이름은 다양하지만은. 대통령 중심의 어떤 의원들이 모여서 김기현 대표를 넘어서서 당권을 장악하는, 그래서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가요, 지금 이게? 그렇죠.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패싱되는 게 최악의 상황인 것이고요. 그런 거네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그 여의도의 권력에 출하는 거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서 로비하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예, 그 로비의 대상이 되는 이제 그러니까 뭐 실권이 실제 있든 아니면 실권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일 건데 문제는 그게 지금의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과연 권력의 핵심이라고 사람들이 보겠느냐. 예,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리고 그 믿겨지는 실세 의원이 그걸 부인하지 않는다면 여의도 정가에서 그러면 네. 그 권력의 추가 그쪽으로 옮기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이제 사실 이번 전당대회 자체가 이 그 최고위원과 대표의 무게감 그 자체로 인해서 진행이 됐다기보다는 윤심 논란 이런 부분에 그렇죠. 힘입은 바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내가 공천 받으려면 실제로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오기가 굉장히 쉬운.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취약한 구조라는 거죠. 그럼 이현주 의원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다. 비대위 가능성까지 제기를 했는데 비슷하게 보시는 거예요? 상당히 체제가 불안정하다. 근데 이제 워낙 민주당에서 특급 어시스트들을 해주니까 그게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고위원들 자체가 좀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자체가 별로 인기가 없고 또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라든지 중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직전 최고위도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과거에 거의 당대표급 내지는 당의 대표적인 중진 의원들이 최고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간다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최고위 자체가 패싱될 그런 위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최고위의 위상 자체가 낮아졌다. 네. 예, 김기현 대표가 검사 공천은 없다. 유능한 사람이 공천될 수 있게 시스템 공천하겠다. 지난주 열린 국민의힘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한 말인데 이건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협위원장들도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 당협위원장 다 모아놨을 때도 지금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의 공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튀어나오는 것이고 근데 김기현 대표께서 이런 검사 공천 없다 이런 대원칙을 천명하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네. 예를 들면 전략 공천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전략 공천, 당헌수 공천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막겠다. 내지는 예를 들면 이제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서로 격차가 이 정도 범위 내에 있으면 이건 무조건 경선 붙여주겠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지 사람들이 안심을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네. 지난번에 사실은 그 태영 의원 녹취록 논란, 그 정무수석이랑 있었던. 그게 나왔을 때도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말 그대로 그냥 말로만 이렇게 시스템 공천하겠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공천 룰을 정할 위원회를 빨리 꾸리고 이런 논란이 안 나오도록 정확한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좋은 대응이었는데 그때도 사실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지 않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점점 이제 사람들 생각이 이거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판단으로 룰을 정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여튼 룰을 명확하게 정하는 작업을 하는 게 당 내에서든 아니면 언론에 의해서든 검사들 대거 낙하산 공천 된다라고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당협위원장 워크숍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온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1년차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거대 야당 때문이고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기울어진 언론 환경. 거대 야당 발목 잡기는 그렇다고 치고 언론 환경도 기울어져 있습니까? 일단 거대 야당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특급 어시스트 하고 있다고 했지만은 저는 대통령께서 이재명, 송영길, 김남국 이런 분들은 불러가지고 거한 만찬을 대접하면서 무슨 표창장 같은 것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한 것은 물론 이런저런 어떤 외교적인 스케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상당 부분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작용한 부분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의석수만 보면은 민주당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면 아는 구조지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결코 야당복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 야당복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보고요. 야당복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언론으로 돌아가면 이게 이제 민주당 정부든 저희 국민의힘 정부든 각자 본인에게 좀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들만 너무 보는 것 같아요. 너무 확대해서 간다. 그러니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는 조중동이 너무 편향돼 있고 또 국민의힘이 정권 잡았을 때는 공영방송이나 라디오 방송들이 너무 편향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너무 보는 건데 유리한 언론들도 솔직히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비판적인 언론에서 언론 본연의 역할. 그렇죠. 왜냐하면 비판을 하는 것도 그런 관점을 가진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비판적인 언론에서조차 별로 소위 깔 게 없도록 하는 그런 게 정말 정치 잘하는 거지. 언론이 언제는 100% 마음에 들었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는 오히려 국민들께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얘기가 아닌 핑계대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이 긴급의총을 소집해서 선관위 감사원 감사 수용 이거를 계속 압박을 할 것 같은데 이건 감사 수용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못 버틸 거예요. 못 버틸 것이다, 선관위가. 네.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 저도 처음에는 한두 명인가 해서 이제 봤는데 계속 나오잖아요. 이 채용 논란이.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거 못 버틸 거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국정감사를 받기는 받을 텐데, 어느 정도 범위에서, 그러니까 특혜 채용만 가지고 받을지, 아니면은 예전에 보면 북한에서 해킹하는 논란 같은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까지 해서 받을지를 갖고 왔다 갔다 할 텐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선관위에서, 특히 총선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선거의 안정성에 대해서 국감하겠다라는 거를 또 거부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또 지금 워낙 선관위가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튼 요약하면 저는 선관위는 버틸 힘이 거의 없을 거다. 감사원의 감사를 아니면 국회 국정조사나 이런. 네, 국정조사 말씀드립니다. 감사원 감사는 헌법적인 거를 들어서 어떻게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국회 국정조사를 안 받을 상황은 안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